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문화종합세금으로 모였습니다. 네, 저희 세금 너무 몰라가지고 매번 고생하시는. 모르면 안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네, 그럼 다 모른다고 하겠죠. 배주임님 모시고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민트마인드입니다. 네, 저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주임입니다. 네. 주임님 안녕하세요. 주임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아니, 좀 따구해요. 주임이? 아니 이거 공무원 평사원에서 바로 다음이 대리보다 주임이. 높은 거죠? 공무원 아니에요. 세계에서 주임이 높다고요? 대리는 없나요? 대리는 고위. 딴 얘기 하지 맙시다. 몫이 중한디. 계급을 몰라가지고. 교통정리 좀 해가면서 가야 돼. 이게 너무 옆으로 새. 네. 저번에 부동산 투자에 너무 대해서. 오래돼가지고. 근데 진짜 오래됐어요. 여름에 했나요? 봄에 했나요? 2달 전이더라고요. 스페인 갔다 와서예요? 아니, 전이었죠. 가기 전이요. 그럼 더 된 거 같은데. 가기 어쨌든 네. 전에, 네. 그래서 부동산 세금 기본은 알고 투자를 하자 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가 있는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을 알아봤고, 그리고 2023년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간단히 알아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는 말이 나도 안 온 것 같아. 그거 뭐지? IS 뭐지? ISA. 거기 멈춰있어 중께서 IS? 수준이. 근데 저번 시간에 아주 많은 것을 했더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정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불평불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직 올려져 있기만 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결정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실생활에 어떤 부분이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제가 저번 편을 한번 들어보셨군요. 네, 하면서 들어봤는데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너무 수준이 높아. 수준 낮춰요, 빨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무리하기를 이번에 부동산 절세와 세금 폭탄 사례를 들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안 사면 되나요? 안 사면 되나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왔냐면 우리가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부동산 사거나 팔거나 뭐 투자하거나 할 때 지금 팔지 나중에 팔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의사결정을 잘해야 하는 이유에서 사례를 들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버지가 양평에 기존 주택이 있어요. 기존 주택이 있는데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까? 누가 상속을 받았어요? 자식이?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아들이 조언해주길 아버지 서울에 있는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서울에도 상속받고 양평에도 상속받았어요? 양평엔 기존 주택이 있고 살던 주택이 있고 네. 그리고 신대방동에 서울에 이제 그 상속받은 주택 하나를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그럼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세금 절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를 팔아야 되겠는데 어떤 걸 먼저 파는 게 좋을까? 2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이면은 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과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뭐 내만 하면 되지 뭘. 쉽게 얘기하자면 1가구 2주택이면 보유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기간도 있는데 이건 법이 늘 바뀌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걸 채우면 양도세를 안 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1가구 2주택이나 그런 감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면은 양도 차익의 뭐 50% 이렇게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세금 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고스란히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세금 얘기하는 이유가 보면은 투자 수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에 세금이 일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나가야 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을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속을 받았을 때 이것도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상속받고 얼마 내에 매도를 하잖아요. 상속받은 분을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사실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게 해결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빨리 팔면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1년일 때도 있고 2년일 때도 있어서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그 기간 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그래, 그걸 해줘야 되겠다. 그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넘어오면. 그렇죠. 자, 배경 지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퀴즈를 맞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평의 집은 계속 살았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살아도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이 더 비싼가를 일단 따져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야 어떻게 스카이를 들어갔는지 알 수 있지. 찍어서 갔어. 그럼 뭐가 문제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면 그럼 혹시 상속받는 게 세금이 훨씬 더 비싼가요? 어디에 있는 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상속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퀴즈를 내실 때 상속세를 낸 걸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상속세를 낸 상태에서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세, 여기서는 양도세일 거예요. 양도세 기준으로 무엇을 파는 것이 더 현명할까라는 질문인 거죠. 맞죠? 네. 상속세는 이미 해결됐어. 해결됐고 상속 받았으니까 끝난 상태에서 네.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파는 게 내가 덜 손해 볼까? 그러면 집값은 아니다. 뭐지? 서울이냐 경기도냐 그게 차이가 있나요? 차이 있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정답은 양평에 있는 집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세금을 적게 내는 면에서. 그렇죠. 네. 일단은 양평은 기존 주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네.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에는 2년간은 세금에 대한 유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빨리 이 한 채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2년 안에 팔게 되면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있는 한가구 1가구 1주택이면 신대방동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그거는 소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과열지구 해가지고 뭐 중과세 매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비교를 검토를 해서 어떤 집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팔아야 될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제 양평집을 팔고 신대방집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머리가 조금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평집이 살기가 좋아. 어쨌든 그 굉장히 서울에서 떨어져 있고 땅도 넓고 뭔가 쾌적해. 근데 신대방집은 좁고 뭔가 쾌적하지 않아. 냄새나. 그런데 내가 양평집을 왜 팔아? 손해 보더라도 일단 이걸 팔아.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을 되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걸 팔고 이걸 세주고 다시 양평에 뭘 하나 구해도 되는구나. 이게 쿠션이 되는구나를 이제는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비교가 되면은 막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주택 중에
차후에 얼마나 더 오를지라든지 오를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서울집이 계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느낌 있게 압구정동으로 하시지. 거기 뭐 50짜리 올라간다는데. 압구정동이면 절대 안 팔지. 60평짜리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60평이요? 60평.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퀴즈. 70억. 거의 그 정도예요. 60억이 넘더라고요. 예전에 그 봤을 때 한 50억 넘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 그 정도 됐겠다. 네. 네, 거기에 유재석도 살고 연예인들 많이 살던데. 네. 자, 그리고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 40대 직장인이다. 그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봉착해 있다. A씨는 2018년 3월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 주택에서 거주한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보유기간은 5년이 된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을.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퀴즈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1년은 좀 살았다? 네. 실제 거주는 1년. 실제 거주는 1년. 뭐 거주 기간 몇 년이어야 혜택 받는 거죠? 보유가 5년이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보유는 5년. 그 보유 기간 혜택은 2년 이상 살아야 되나요? 아, 보유 기간이 아니라 그 사는 거 네, 2년 이상 2년. 보유 기간도 5년이면 해결이 되나요? 지금 법이 늘 바뀌어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해결이 되죠. 보유가 2년이니까. 그럼 팔아도 되는 근데 거네. 거주가 의무가 있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강서라 그랬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기도 같은 마찬가지고. 경우는 근데 강서 말고 지금 서초구 상고래 용산 말고 난 다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계속 법이 바뀌는 건데 지금 요 문제가 나올 때는 해당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치 지금 시점에는 서초 상고랑 투자 용산 빼고는 보완지 다 그에 들어가 상관없어. 있었을 거예요. 빠삭하시다. 이 정도 마상한 거 아니고요. 그래요? 이건 기초에 그 밑에 건데요. 진짜 너무 무시하구나. 아는 게 없어. 지금 질문도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에서는 팔고 말고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가치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이 동네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빌라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는 여기는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냥 주택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빌라와 주택, 아파트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주택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빌라는 가격 진짜 지읒 리을밖에 안 올라가고요. 안 올라. 그리고 주택인 경우는 땅 소유분이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재개발이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몇 세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고요.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아, 고려할 게 많네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저라면, 이거 완전히 제 케이스입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팝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팔아요. 양도세를 안 물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압구정동, 농담입니다. 압구정 너무 비싸. 강남 3구나 이런 데 쪽에 집을 사서 전세를 줄 거예요. 갭 투자를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는 어차피 집값이 싸니까 거기서 집을 전세로 구해서 살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저 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맞춰서. 완전히 맞춰서.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데 찾아야 되는 아주 거예요. 작은 평수라도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찾고 그걸 세율을 주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또는 그게 요즘 월세 많잖아요. 월세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까지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집을 사놓고, 강남 3구에 사놓고 저는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지방에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월세를 살든. 살든 그건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다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강남에 갭
자체 갭이 다 터도 갭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코스트코하고 그 기아 현대기아차 있는 양재동 쪽 저 뒤쪽 있잖아요. 꽃시장 입구 거기는 한쪽 가면 거기도 강남이고요. 거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갭이 되게 클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저거 다 털어도 안 되고. 근데 그런데 들어갈 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 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빌라촌이거든요. 이거 얘기 들으면 거기 들어가시는 분 계신다. 빌라촌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갭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이 적어요. 전세금이 높아요. 근데 나중에 또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30년. 맞아요. 그러니까 김빈 얘기하면 항상 30년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사람 30년 못 기다려요. 기다리면 5년 7년이지. 그렇게 안 되면 예를 들어 동탄 GTX 특수가 곧 일어날 것 같아. 아니면 저희가 지금 기흥에 있잖아요. 요 앞에 전철이 제가 봤을 땐 생긴다예요.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요인상 이 동탄의 아래 있어서 생길 것 같아요. 생기는 걸 고려하고 그럼 어디쯤 여기 생길 거니까 어디쯤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길게 잡고 10년 부동산은 10년입니다. 미니멈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뭐였어요? 맞아요? 그제 먹었네. 정답은 뭐래요? 네. 어떻게 하래? 일단은 해결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팔아도 괜찮다. 비슷하게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례인가요? 이거는? 세대 분리? 세대 분리.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1가구 1주택 얘기하잖아요. 남편하고 분리하나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번 시간에 또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당 1주택이잖아요. 부부는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형제나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집을 하나 더 얻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꽃피는 봄에 저차. 괜찮다. 이야, 괜찮아. 느낌도 있고. 제가 건강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된 집을 하나 얻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대를 분리시켜가지고 각각 부모님 1가구 결혼한 자녀 따로 분리시켜서 1가구 만들고 그런 식으로 두 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나가 사는 걸 그걸 분리를 나가지 않더라도 세대 분리는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나가야지 정상인데 세대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안 나가고 사는 거 못 봐가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 다니는 자녀가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 다니면서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다. 그럴 경우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하고. 그 사전에 이제 독립시켜가지고 세대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세금 플러스 뭐가 붙느냐 하면 그 점수가 붙어요.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로 얼마나 있었나 이런 것도 있어서 세대 분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때부터 세대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리를 하면 어쨌든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분리할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도 되나? 이거 방송 중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나가서 살 거주지가 있어야지 전입신고할 곳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경우를 보면 이해해줘야 돼. 이래서 뭐가 다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친인척인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요. 그래서 친인척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기는 그 집이 친인척인가? 네. 친인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분리가? 이게 세대 분리를 그렇게 편법을 썼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이라기보다는 이 기준이죠. 청약할 때의 기준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피해가지고. 그럼 세대 분리고 해당 기간이 뭐 아무 때나 돼요. 미성년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미가 미성년도 돼요. 없지. 근데 이제 만 18세인가? 만 20세인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위로 왔어. 네.
그럴 수 있을 경우 세대 분리가 돼버리는 아, 거예요. 하수 집에 들어갔어. 네, 그러면.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아, 나요. 그럼 나는 이제 그쪽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 집은 1가구 2세대인가요? 아니. 맞아요. 1가구 2세대인데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숙 많이 치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숙생이 10명이면 10세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것도 생각 근데 가족끼리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맞나요? 이게 답에 가까운 네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그냥 뭐 집 사고 뭐 신고하고 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네 또 그것도 막 계산을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그래서 거지. 제일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최대한 빨리 세대 분리를 만 시키고 18세. 처약 통장을 생각한다면 처약 통장을 생각 안 하면 얘기 좀 달라지고. 얼마 안 남으셨네요. 청약 통장도 요즘에 그 행복주택 그런 거 하려면은 그 2년은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청약 통장 그 납입한 기간이 2년 정도. 횟수는 상관없나요? 2년 안에 무슨 횟수도 몇 회 이상? 청약 그게 아마 기간하고 액수가 미니멈 네. 액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뭐 고2 정도 되면은 네. 그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청약 통장 네. 벌써 만들으라 그래가지고. 잘하셨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의미 있게 체크하는 게 만 18세부터 체크된다는 거지. 그 전에 해봐야 그건 상관이 없고 용돈을 뭐 거기다 넣어놓고 있는 정도 그러면 되지. 괜찮네. 그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집을 2번 이상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해에 2번. 세금을 많이 물리나요? 그렇겠죠. 정신없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2번은 팔죠. 그렇죠. 그거 투자 대비 뭐 수익이 그렇다면 나온다 하면 팔지. 근데 보면 한 해에 2번을 팔게 되면 누진세율 해가지고 합쳐져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세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 해에 한 채씩 이게 나눠서 네.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12월에 팔고 1월에 팔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도 알아두면은 이제 조금 더 야, 이거는 특수한 사람들한테 해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팔집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해당할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네. 듭니다.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또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 보면. 부자분들 사시는군요. 부모님. 부모님한테 뭔가 뭘 받거나 하면 그렇지. 그럴 수 그건 있지. 그럴 수 있겠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상속하고 관계돼가지고 돌아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게. 그리고 조정 지역의 주택을 파는 게 나을지 다른 지역의 주택을 파는 게 나을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조정지.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은 차후에 오를지. 차후에 오를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네. 뭐 단순히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동산은 샀을 때부터 시작해 팔 때까지 계속 세금을 내는 맞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내서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영석의 나불나불에서 그 뉴욕의 맨하튼의 어느 뉴욕, 집을 뉴욕입니다. 뉴욕에 가가지고 그 뭐죠 맨하튼의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이 되게 좋은 데였어요. 펜트하우스 같은. 근데 관리비하고 세금 내는 게 월 1,500불. 월. 그건 내 집인데. 내 집인데 매달 내는 세금 매달 낸대요. 미국은 세금을. 그러니까 좋은 집이면 매달 그렇게 나가는 거지. 왜 살까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치이니까 돈이 댐빈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 그냥 아예 정도면 할까? 나가는 잘 모를 정도로 많아야 살지. 그걸 세고 있을 정도면 살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세금은 비율 어디나 주의구만. 많구나. 근데 그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세금도 그렇지. 내고 돌아가지.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 비싼 차 사고 비싼 집 사고 인테리어 하는 거 뭐 그냥 그냥 술만 잘 되게 하는 거. 맞아. 먹는 것도 이분들처럼 안 드시면 안 돼. 많이 먹고 또
돌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드시고 이러면 경기가 안 돌아요. 소식자는 위를 늘릴 방법은 없더라고요. 소화 능력이 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먹어준다. 다행이다. 경기가 돌아야 돼.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게 나을지, 그 양도하면 진짜 세금이 줄어들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지 근데 무슨 그것도 어떤 고민해봐야 경우에? 되나.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양도하고 증여? 자, 이거는 상속세랑 좀 관계가 있어서 좀 네.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상속을 할 때 배우자 상속인 경우에는 공제 액수가 상당히 커요. 네, 그렇죠. 자녀 상속하고는 달라요. 액수가 5억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양도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가 뭐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매매가 일어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각각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굉장히 적게 낼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렵죠. 이게 그래서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부동산 세금의 양도세,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이 양도세 부동산세고 상속세, 증여세, 근데 부모 그리고 부모 자식 간 또는 부부 간에 이것도 달라. 이게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금이 어려워지는 거죠. 복수하면서 해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꿰고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겨서 컨설팅을 받는 게 저렴할 수도 사실은 제가 늘 주장한 게 이거잖아요. 이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문가? 네. 너무 모르고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냥 상속이 부모 자식 간과 부부 간은 다르다. 왜 그렇게 돼 있냐고 묻고 그거 갖고 따지는 데도 많은데 일단은 그건 차지하고 현재 그렇다. 부부간이 훨씬 더 세율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공제 구간이 크다. 금액이. 공제 구간이 크기 때문에 양도를 했을 때 세액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이것도 부부는 하나로 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예를 들어 5억짜리 양도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은 예를 들어 남편도 집이 하나 있는 상태였어. 그럼 1가구 2주택이에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상황에 뭐 이것도 사실은 비방송 용어일 수 있는데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가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잘 잡히겠습니까? 그건 맞아. 쉽지 찾을 수 않거든요. 없지. 개인사를 다 파헤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세무사들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네. 좀 맞나요? 얘기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부분적인 한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금방 또 얘기했지만은 뭐 상속 증여부터 양도소득세부터 뭐 그냥 취득세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 투자든 아니면은 뭐 세제 절감이든 절세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단편적이지 않다.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 다를 수 똑같은 집을 매도하더라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금도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연수 문제나 많이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이렇게 미리 가볍게 공부를 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력이 있으면은 그 한 번씩 컨설팅을 좀 받아놔야지 적재적소에 아주 합당한 시기에 내가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매수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데나 가도 그 시기가 뭐 지났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미 시간 넘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임박해서 받지 말고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챙겨놔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그러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해야 된다. 해마다 한 번씩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해마다 이 부동산 정책이든 다른 정책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이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인 부분이니까. 평생 필수 과목이네요. 네, 필수 과목이다. 세금은 필수 과목이다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될 캠핑카를 그냥 살까봐. 떠돌이처럼. 그 영화 보셨어요? 싱크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다가 거기서 말았어요. 이광수가 마지막에 집은 더 덥다 하면서 한강에서 캠핑카 타고 사는 모습으로 끝나요. 얼마 전에 가끔 보이던데 캠핑카로 그냥 다니면서 단 부부가 있었다. 브루스리라고. 꽤 있어요. 숲 근처에다가 살아두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투자가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닌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투자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그거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네, 간단하게. 다음에 또 못 해주세요. 알아들으면 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하면 되고. 아니,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20대 때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약.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20대 때는 그 종잣돈 마련을 해라. 절약하고 뭐 주택 청약이든 개인연금이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종잣돈을 20대 때 처음으로 이제 종잣돈 마련에 가장 힘써야 되는 시기가 20대. 그리고 30대 때는 내 집 마련에 집중하라. 청약이든 그리고 이 신규 청약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금으로 시작하지만은 중도금, 잔금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동안에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하고 또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또 늘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하면은 30대는 집 사기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꼭 처음 시작을 좋은 아파트로 시작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뭐 다가구 주택이든 빌라든 뭐 작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정책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30대에도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해서 불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40대 때 같은 경우는 자본 차익에 집중하라.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은 상태고 또 투자해서 작은 종자지만은 투자한 금액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불려나가는 시기가 40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 뭐 말 그대로 사고 팔고든지 투자를 해서 종잣돈 자본금 자체를 늘리는 그런 시기가 40대. 그리고 50대 때는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해라.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안정적인 거를 감안해야 되다 보니까 50대 때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걸 감안해가지고 모든 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약 좋았는데 듣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참 씁쓸하지만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나요? 걔는 걱정 안 하셔도 아, 네. 돼요. 스스로 하고 있나요? 듣지만 다행이네요. 애들 잘해서.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요 정도 하니까 저희가 딱 좋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